자, 오늘 13주차, 스토아 철학, 계획과 습관이라는 페이지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인데 이 저자는 약간 자기계발서적인 느낌의 내용도, 근데 뭐 계획과 습관이라는 내용도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뭐 전혀 연관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뭐 자기계발서적인 느낌도 많이 나서 또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의 계획과 습관, 계획이 없는 목표는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계획이 있어야 된다. 목표만 있으면 그냥, 이상향으로 되고 소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계획, 습관이 있어야 된다.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산의 정상을 볼 필요는 없다. 계획의 문제는 정보가 가장 적은 초기에 세워야 한다. 계획은 실제로 살아있는 유기체고 결과와 새로 축적된 지식에 따라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계획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계획은 지침이지 침범할 수 없는 규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만큼 유동적이라는 얘기고요. 뭐 이게 이런 얘기도 좀 재밌죠.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산의 정상을 볼 필요 없다. 뭐 저도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책 쓰기 강의를 하다 보면 1주차부터 막 8주차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그 의구심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정상을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계획은 어, 과정이지 그 규정화된 고정화된 하나의 규칙이 아니다라는 얘기. 계획은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77페이지에 매일 행동을 반복하려면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178페이지에 좋은 삶을 살려면 편리하든 편안하지 않든 쉽지 않을 때는 일관적이어야 한다. 뭐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꾸준히 일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지만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이런 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네카는 또 덧붙입니다. 아무것도 미루지 말고 매일 삶과 싸우라, 투쟁하라.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삶과 투쟁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179페이지에 매일 화내다가 다음에 격일로, 다음엔 3, 4일 간격으로 화를 냈다. 나쁜 습관은 먼저 약해지고 그 후에 무너졌다. 에픽테토스의 이야기인데, 결국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매일 화내다가 3, 4일 뭐 이렇게 화를 의도적으로 안 내게 되면 이렇게 나쁜 습관은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시간에 따라 적당한 노력을 반복하면 빨리 지치기 마련인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좀 재밌죠. 적당하게 노력하는 게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할 얘기는 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정신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우리 자신에게는 최고의 투자다. 이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책의 180페이지 보면 뭐, 창업을 잘해서 이익을 보는 이런 거를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되지만 건강과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최고의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듯이 그리고 정신력을 향상시키면 뭐 뭐든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1페이지 진행 과정 평가하기. 측정되어야 개선된다라는 얘기. 저도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회계나 경영학에서 이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뭔가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측정돼야만이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 몸을 개선하고 싶다면 체질량 지수와 몸무게를 측정해야 된다. 맞죠? 진행 사항을 확인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숫자적으로 매일매일의 어떤 자신의 어떤 성과나 진행 사항을 기록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하고 있고, 181페이지에 불확실성을 인정하라. 우리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너무 계속 발생을 하죠. 뭐 불확실성을 나쁜 얘기로 하면 역경은 끊임없이 파도를 칩니다. 이거는 그냥 상수예요, 그냥. 그런데 그 상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삶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도 아모르 파티라고 하고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 행복한 상황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나한테 벌어진 정말 처참할 정도의 힘든 이런 운명까지도 수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인욕하라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182페이지에 미래는 늘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불완전한 정보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불완전한 정보로 그 정보 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적당한 합리적으로. 완전한 정보가 나왔을 때는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거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항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불완전한 정보가 내일이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은 정보가 오면 오늘 내가 했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모든 좋은 일을 할 때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어놓는 일이 필요하다. 네. 뭐 좋은 일을 할 때는 모르는 세계에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세계는 불완전한 정보고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빠질 수도 있고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183페이지에 삶에서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엄청난 얘기라 제가 이걸 그냥 한 줄로 넘기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에 비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불확실성을 자신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큰 기업은 큰 리스크고 작은 기업은 작은 리스크. 불확실성을 잘 견디려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확실성은 지루함이다. 그렇죠. 확실해지면 지루해지죠, 우리는. 행동을 실험이라 생각해야 한다. 경험을 쌓는 일이라 여겨야 한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고요. 결국은 우리 삶은 끊임없이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겪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 되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잘 견뎌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183페이지에 불확실성이 자신을 마비시킬 때 지금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경이 자신을 마비시킬 때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어떤 거 하나라도, 뭐 팔굽혀펴기 하나라도, 한 줄의 글이라도 쓰는 게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맞죠. 뭔가 행동 통제력이 커지죠. 뭔가 아리까리했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행동을 해버리면 통제력이 커진다는 거는 저도 경험치로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185페이지 말이 아닌 행동. 철학은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삶과 말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요구한다. 세네카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말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요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신의 역량, 자신의 깜냥만큼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깜냥은 50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만 정도의 깜냥을 막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깜냥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깜냥이 사실 쉽지 않죠, 알기도. 네. 근데 이 깜냥 안에서만 또 움직이면 또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깜냥에서 조금씩 한도를 넓혀 나가는 건 맞지만, 여하튼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자신의 역량 안에서 움직이는데 역량을 조금씩 또 넓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86페이지에 우리의 철학이 더 많은 행동과 더 적은 말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전할 조짐이 보인다. 빅테토스 이 양반은 진짜 멋져요, 하여튼. 그러니까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말을 적게 할수록 우리가 발전한 조짐이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말로 많이 하죠. 특히 이렇게 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한 행동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고 글로 더 많은 뭔가를 이야기하죠. 행동보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행동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86페이지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것과 가치 있는 걸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에픽텍토스
2500년 전의 사람인데 뭐 지금에 하는 얘기나 다 똑같이 깨차고 있는 거죠. 당신의 몸은 훈련이나 영, 영향이 아니라 역량에 관한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개선되죠. 우리의 몸이 뭐 몸에 좋아지는 책을 읽는다고 우리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뭔가 근육 아령을 들어야 되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죠. 아는 것과 가는 건 다르다라는 얘기. 188페이지 새로운 일을 하는 건 거의 늘 다른 일을 멈춘다는 걸 의미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하는 일 중 대부분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다. 뭔가를 뭐 새롭게 한다거나 뭔가 추가된 일을 한다는 건 다른 일을 일단 조금은 멈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TV를 조금이라도 덜 봐야 한다라는 거죠. TV 보는 걸 멈춰야 한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거의 세상의 90% 이상이 더 많은 일에 집중하고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게 다 바쁘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일 확률이 많죠. 188페이지 남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이 내용은 뭐 책을 안 읽으셨다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정말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남은 삶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그걸 당신이 돈으로 지불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전 재산을 지불한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는 가정이 되면. 그만큼 그래서 우리의 이 한 시간이고 오늘이 되게 중요하게 시간을 다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9페이지에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을 관리하는 건 어려우므로 세네카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록할 걸 제안했다. 끊임없이 기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시간도 기록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일상도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삶을 풍요롭게 살고 있더라. 풍요로운 게 꼭 뭐 금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 인류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 없다라는 아주 큰 명제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뭐 숫자든 글이든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돈을 내는 물건만 산다고 생각하고 시간으로 지불하는 건 공짜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용역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냥 공짜로 생각하는 일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강의도 공짜로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있죠. 삶의 목표는 모든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모든 할 일 목록을 지어 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뭔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냐. 그 질문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에 대한 답이죠. 그 사람들이 그분은 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190페이지에, 네, 어떤 이는 농장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말을 잘 키우는 걸 즐기지만 나는 매일 나를 더 좋게 만드는 일을 즐긴다. 에픽텍토스가 하는 얘기인데, 뭐 저도 똑같습니다. 매일 나를 더 좋게 만드는 일, 더 많은 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읽고 쓰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겠죠. 191페이지에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책에 나오는데 이게 스토아파가 경고한 망상 중에 하나랍니다. 아주 재미나게.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 저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망상이랍니다. 이건 덜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제가 의견을 달 때는 나에겐 어렵다라는 거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보통 이게 우리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191페이지에 일주일에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넌 SNS 일주일에 얼마나 하니? TV는 얼마나 보니? 사교 행사는 몇 시간을 들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제가 약간 반론하면 이런 얘기들은 에너지가 별로 쓰여지지 않는 거죠. SNS하고 TV 좀 보고 뭐 사교 행사 가는데 뭔가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 에너지를 온팡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또 딸깍고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보통 SNS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92페이지에. 네. 음, 네. 계속 일에 대한 압박을 느낀다면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기보다도 과다한 목표일 수 있다.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을 정해야 된다. 네.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하지 못할 때는 시간이 모자라기보다 너무 큰 목표, 너무 대단한 목표를 세워버리면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야 할 오늘, 요때 집중해야 할 요거에 조금 더 부분을 좀 더 찾아내야 되죠. 좀 작은 거를. 뭐 개인적 소회라고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같은 경우 몇 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내가 허영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몇 년 뭐 책도 읽지 않았는데 네가 왜 현자가 되고 싶냐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목표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죠. 이게 그렇게 할 건 아닌데도 그냥 그런 목표가 막 떠오르기 때문에 여하튼 내 193 집중력과 주의력 특정 장소에 가려는 사람은 한 길만 택해야지 동시에 많은 길을 가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부자는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다. 네. 그렇죠. 아까 말했던 큰 목표, 너무 큰 목표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걷는 게 아니죠. 방황하게 되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게 되잖아요. 뭐 이런 문장이 재밌죠. 그래서 뻔한 얘기인데 방황하는 것이라는 문장 때문에 제 가슴에 확 들어왔죠. 이건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다. 194페이지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건 보호하면서 자신의 주의력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뭐 주의력이 뭐 집중력이고 이 책에서는 프로소케라는 얘기하죠. 몰입이고 명상하고 이런 것. 네, 주의력이 에너지의 집중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8시간이면 8시간 동안 나오지 않잖아요. 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주의할 수 있는 게 17분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17분 동안만 우리는 몰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테드는 강연을 17분 이내로만 합니다. 195페이지. 당신은 당신이 주목하는 대로 된다. 당신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선택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몇 번을, 한 20번 이상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 그걸 선택하게 강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뭐,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6페이지.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산만함, 위선, 허영심, 상황에 대한 불평을 피하고 모든 일을 마지막 일인 것처럼 하라. 아우렐리우스 얘기인데,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게 좀 떠올랐어요. 전혀 조금 뭐,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종교인들이 많죠.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삶을 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종교인의 삶이죠. 네, 뭐 철학자들의 삶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그게 다닌다고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 197페이지 산만함을 제거하라라는 얘기. 불필요한 것은 고작 단 한 푼짜리라도 그건 비싼 거죠. 불필요한 것. 네. 1원이라도 필요 없는 거는 비싼 거죠.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건. 제거할 대상을 정하는 것은 추구할 목표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뭐 글쓰기에서도 뭘 뺄지를 알면 글쓰기 다 배운 거예요. 뭘 뺄지를 잘 모르죠, 보통 우리가.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을 조심하라. 당신은 개선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뭐 이게 개선이 이제 훈련이나 자기 삶을 정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67페이지. 만약 당신이 나아지고 싶다면 수많은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무지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뭔가에 나아가고 있으면 주변에 여러 다른 뭐 주변에 있는 사항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야 된다. 무지해 보일 다른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좀 보이려고 애를 쓰죠.
자기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뉴스나 유행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모든 행동이는 주의력은 그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아우, 저는 이 문장을 처음에 이렇게 살 수 있니? 하는 생각을. 모든 행동에 들이는 주의력은 그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다시 보면서 주의력, 즉 집중하는 것은 당연히 그 가치와 일치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아우렐리우스가 2500년 전에 했다고 봐요. 네, 어떻게 모든 행동의 주의력을 그 가치와 일치하게 할 수 없을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본부들은 뭐 이런 현자들이나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쓸모없음 뭐라는 98페이지. 쓸모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쓸모없는 건 이런 것 같아. 자기 목표가 멀리 떨어진 일이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인스타그램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몇 장씩 올리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제 의견은 만약 인스타그램으로 뭘 하려는 사람에게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일은 쓸모없는 일은 아니죠. 인스타그램으로 자기가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 그 사람한테는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인스타그램 자체가 그냥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시점과 목표와의 연관성이 쓸모없음의 판단 기준이지 전혀 이상한 쓸모없는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약이 쓸모없는데 마약 조사하는 마약 범시관은 마약을 조금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마약 조금씩 먹는 거는 쓸모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목표와 연관성의 쓸모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게 뭐 제 의견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유혹을 그 당시 2000년, 2500년 전에는 지금처럼 SNS도 없었고, 광고도 없었고, TV도 없었잖아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투사 경기 이런 게 서커스나 연극 공연 이런 게 엄청나게 유행이, 유혹이었답니다. 그럴 것 같죠. 그쵸? 우리 어릴 때도 뭔가 이렇게 동네에 뭔가 오면 뭐 이런 거 보러 다녔던 기억도 조금 있거든. 여하튼 그때도 이런 유혹을 받았다. 오락은 중독성이 있다. 즉각적 즐거움. 하지만 장기적 불만족을 낳는다. 이 오락은 안 좋다는 거죠. 하지만 휴식과 이완의 한 형태로서 계속 오락은 도움이 된다. 꼭 필요하다. 네. 의식적인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획된, 그냥 인프런트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놀자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 쉬어야 돼, 라는 이런 의도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 200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삶의 일부를 훔쳤는가? 당신은 근거 없는 걱정과 탐욕스러운 욕망, 사교 생활에 당신 삶을 얼마나 낭비했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적은가? 네, 세네카의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도를 가지고 예스하는 사람에게 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뭔가 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난 이만큼 낭비했어. 근데 나는 그 의도가 있었어 하면, 네, 낭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책을 안 읽으셨다니까, 뭐, 특별하게 하실 얘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네, 하실 얘기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네, 제가 지난주에 작가님 책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그 책이 너무 잘 읽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2, 30페이지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단하시다. 4년 동안 이 책을 쓰셨다. 그 생각하면서 역시 현자가 맞으시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번에 책도 세네카 씨, 네, 수영작물 온도, 네, 그 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책은 안 읽었지만 네,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에어컨 없는 데서 이 더위에서 일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집은 시원하거든요. 바람 불어서.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네, 185쪽에서 행동하라 말을 적게 하라. 네,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
네, 더 적은 말 해야 된다는 이거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186쪽에서 TV를 적게 보라고 또 이렇게 하신 말씀,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TV 공부하다가 TV가 고장나서 그때부터 한 20년, 25년 전에 TV 없앴습니다. 네. 그런데도 유튜브를 자꾸 보게 돼서 네, 그거가 조금 네, 아까 유혹에서 유혹을 좀 물리치기 어려운 게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 네, 거기에 시간 많이 뺏겨서 그 시간에 책을 좀 더 읽고 네, 그래야 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책이 굉장히 잘 읽히고 좋았다는 거, 네. 더 네, 열심히 읽을 거고요. 그 네, 다음에 190쪽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 중에서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마라.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 그 말에 공감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 애쓰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192쪽에 과도한 목표. 네. 그래서 과도한 목표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 너무 큰 목표는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다. 그래서 아, 대단한 말씀이다. 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목표는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하게 되는 거다. 방황하는 거다. 이런 말씀, 네. 방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너무 과다 목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190쪽에서 194쪽에서 테드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7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 목사님들 설교 시간이 한 17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기도까지 다 하셔서 한 20분 정도 돼서 그거 그 얘기를 듣고 또 17분에 맞추려고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상황에 대한 불평을 피하는 모든 일을 뭐 마지막 일인 것처럼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겪으면서 이 무더위에 네 더위 네 그래서 이 무더위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산만함을 제거하라. 작가님께서 며칠 전에 글 올리신 것이 기억나거든요. 너무 많은 색깔을 칠하면 검은색이 된다. 네,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또 이렇게 감동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글 쓸 때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면 한 주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다 넣으면 결국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무엇을 뺄 줄 안다면 글 쓸 때 무엇을 빼야 될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급하게 숙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도 작가님 쓰신 것처럼 흉내 내면 잘 될 텐데 했는데 흉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쓸모없음. 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쓸모 없음. 네. 그래서 쓸모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알뜰하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네, 읽는 얘기를, 우리 소장님이 읽으실래요? 본인 이거 하신 거? 제가 글자가 보이면 읽고요. 휴대폰이어서 아, 네.
좀 더 크게 볼까요? 보이시나요? 보이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네. 아, 네네네. 이제는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거를, 읽어주시죠. 네. 옥수수 겉수염은 말라도 내면은 촉촉한 젊음을 유지한다. 불볕더위로 아우성이다. 피서는 생각도 못한다. 가끔 찌는 듯한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중 일하는 공간인 사무실 안이 제일 시원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 지인이 보낸 대학 찰옥수수 한 상자가 배달되었다. 고맙게도 옥수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옥수수를 나눠 먹기로 마음먹었다. 종이 상자를 열어보니 초록색의 코트를 입은 옥수수가 가지런히 들어있다. 먼 길 오느라 뜨거운 날씨에 후끈하다. 숫자를 세어보니 33자루의 싱싱한 옥수수가 들어있다. 너무 더우니 옥수수 껍질 벗길 힘도 없다며 나눠서 갖고 삶아서 2자루만 달라고 한다. 아니다. 딸도 줘야 하니 한 5자루면 충분하다고 했다. 식구들은 옥수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단다. 의외로 젊은이들은 옥수수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고 보니 옥수수를 좋아하는 연령층은 9세대로 나눠지는 듯하다. 초록색의 껍질을 벗기고 연한 잎만 몇 개 남겼다. 옥수수를 삶을 때 잎이 들어가야 맛있다는 것이다. 옥수수 수염이 갈색으로 말라갈 때쯤 옥수수를 꺾어서 먹는다. 옥수수 수염이 갈색으로 말랐지만 입속으로 들어갈수록 연한 색깔이다. 마른 수염은 거칠어도 옥수수 속에 붙은 수염의 촉감은 촉촉하고 부드럽다. 색깔도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부드러우면서 투명한 색이다. 초록색 껍질들을 벗기니 하얀색의 찰 옥수수가 속살을 드러냈다. 유명한 대학 찰 옥수수라고 하는데 옥수수 대는 동생이 키우는 강원도 찰 옥수수보다 대가 훨씬 가늘었다. 듬성듬성 틈이 있었다. 둘레를 재어보니 11cm. 새끼 손톱 크기의 옥수수 알맹이는 나란히 12줄이다. 동생이 키워서 보낸 옥수수보다 알이 꽉 차 있지 않았다. 간간히 틈이 있었다. 마치 막내 동생의 새로 난 대문니처럼 널쩍하고 삐뚤하기도 한 개구쟁이 같다. 우리 동생네 옥수수 둘레는 내 손목 크기다. 둘레가 15cm. 옥수수 알맹이는 15줄로 빈틈없이 꽉 차 있다. 당연히 내게는 동생이 보낸 옥수수가 더 맛있고 쫄깃한 찰 옥수수의 맛이 일품이다. 대학 찰 옥수수를 어떻게 삶느냐가 문제다. 전기 레인지에 냄비나 옥수수 어, 냄비나 압력솥에 옥수수를 찔 수가 있지만 누군가 전기 압력 밥솥에 옥수수를 찔 수 있을까? 제안했다. 무더위에 전기 압력 밥솥에 옥수수를 찐다면 더없이 편리한 일이 될 것 같아 모두가 동의하였다. 20cm 정도의 옥수수 길이는 압력 밥솥에 들어가지 않았다. 옥수수 끄트머리 일부를 잘라내고 밥솥에 넣으니 15개 정도의 옥수수가 가득 들어갔다. 밥솥에 옥수수가 반 정도 잠기도록 뜨거운 물을 부었다. 밥을 하듯 취사를 누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밸브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다. 하얀 김이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다.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취소가 되지 않아 전기 코드를 빼고 또 10분 정도 뜸을 들이고 뜨거운 김이 자연스럽게 빠지기를 기다렸다. 압력 밥솥에 달린 밸브를 옆으로 기울이니 옥수수 삶는 밥솥에서 푹 하는 김 빠지는 소리가 났다. 맛있게 잘 익은 옥수수 내음이 사무실 안에 가득했다. 모두들 구경꾼처럼 모여들었다. 옥수수가 어떻게 잘 익었는지 궁금하다면서. 옥수수 뜸이 덜 들었다. 아직 다 익지 않았다. 며 갠슬에 참견의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옥수수 한 알을 입에 넣고서야 다 익었다고
인정했다. 전기밥솥 뚜껑이 열리자 잘 익은 옥수수가 솥 가득히 들어 있었다. 모두가 신기하다고 탄성을 질러대기도 했다. 옥수수에 뉴스가드 넣지 않고 이렇게 전기밥솥에서도 삶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보는 듯 신기하다고 했다. 막 삶은 옥수수를 입안 가득 물고 맛을 음미하였다. 어릴 적 옥수수를 텃밭에 심는 일은 내게 의미 있는 호기심 가득한 일이었다. 우물 위 언덕에 있는 아주 작은 텃밭에 옥수수를 누군가 심으라고 강요한 일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스스로 나서서 했던 행동이었다. 작은 옥수수 씨앗 세 알이 어떻게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나오는지 어, 손꼽아 기다렸다. 물을 주고 뜨거운 햇살을 머금은 옥수수 대궁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는 옥수수 대궁이에 매달리는 옥수수는 신기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호미를 들고 옥수수 씨앗을 심고 있는 나에게 잊지 않고 한마디 하셨다. 입을 꼭 다물고 심어라. 옥수수 심으면서 말을 하면 옥수수 알맹이가 드문드문 박힌다. 알겠나? 고. 나는 어머니 말처럼 옥수수를 심으면서 말을 하면 옥수수 알맹이가 어, 꽉 들어차지 않고 드문드문 알맹이가 열린다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옥수수를 다 심을 때까지 꼭 참았다. 옥수수를 한번 심기 시작하면 옥수수 알맹이가 다 들어차기 위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문다. 옥수수에만 집중하며 혹시라도 말을 하여 옥수수 알맹이가 꽉 차지 않고 드문드문 바뀔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가? 어머니는 내게 옥수수 심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어린 나는 그 말을 굳이 곧대로 믿었다. 옥수수 열매 중에 가끔은 알이 꽉 들어차지 않고 드문드문 박혔으면 누군가 옥수수를 심을 때 입을 꼭 다물지 않고 말을 했구나 생각하게 된다. 옥수수 수염이 겉은 바싹 갈색으로 말랐지만 옥수수 알맹이에 붙어 있는 초록색 옥수수 코트 속에 감추인 내면의 수염은 마르지 않았다. 젊, 젊음이다. 싱싱하다. 옥수수 알맹이가 익을수록 겉은 말라 있지만 내면은 마르지 않은 젊음처럼 우리도 겉은 나이가 들고 어, 늙어도 겉은 늙어도 내면은 젊은 생각, 젊은 꿈을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벌써 다 익은 옥수수를 먹으면서 옥수수 겉수염은 말라도 내면은 촉촉한 젊음을 유지하듯 마음은 언제나 청춘처럼 꿈꾸기를 멈추지 말자. 네, 글씨가 잘 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여가지고,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계속 그 청춘처럼 그래도 열심히 사시니까 이 글대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소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보고 싶다면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자연의 법칙. 매미 소리가 한창이지만 한낮의 열기는 예전보다 살짝 무그러진다. 논길 옆으로 하얗게 피어난 들국화가 바람에 살짝 기울고 있었고, 멀리 산 위에 얹힌 구름은 천천히 색을 바꿔가고 있었다. 제이와 빛은 마을 입구에 오래된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바람에 말라가며 제이가 말했다. 빛,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억울할 때도 많고.
이유도 모르겠는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 빛은 나무 그늘 위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누구나 그래. 하지만 기억해야 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불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뿌린 대로 거둔다. 기독교도 힌두교도 비슷하게 말하고. 맞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지.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진다고 유대교도 말해. 이건 단순한 종교적 도덕을 넘어선 우주의 원리야. 올바른 철학의 배후에는 우주는 공정하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항상 깔려 있어. 하지만 이 진리를 내면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우주가 정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변에서 관찰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빠질 수 있어. 보통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제이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근데 그걸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잘 안 믿겨. 빛은 가만히 웃었다. 맞아. 근거 없는 믿음은 오래 못 가. 우주가 정직하게 작동하는 걸 직접 체험하고 관찰해야 해. 자기 신념이 옳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괴롭고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삶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해. 자기가 뿌린 걸 잊어버린 채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 평상너머로 논두렁 사이 바람이 불어 들판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제이는 손으로 땀을 닦으며 물었다. 빛, 개성이란 건 뭐야? 나만의 신념과 생각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남과 달라야 특별한 거야? 빛은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며 말했다. 서양은 인간의 개성을 크게 강조하지. 근데 동양은 좀 다르게 봐. 개성은 우리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의 흔적일 수 있어. 개성이 강하다는 건 다른 생명과 공통분모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 개성이 강할수록 갈등도 많아지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게 되니까 관계가 멀어지기 쉽지. 그러면 개성이 강한 게 나쁜 거야? 제이가 물었다. 아니, 나쁘다고 할 수 없어. 그건 성장의 과정일 뿐이야. 우린 새로 태어날 때마다 자신만의 다양한 개성을 마음껏 뽐내며 지구라는 별을 다채롭게 꾸미는 거지.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게 이런 다양성이지. 물론 사랑이라는 기준 안에서 말이야. 빛이 말을 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생을 두루 체험하면서 개성이라는 독특한 옷을 걸치고 현재 순간에 이른 존재들이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신념, 소망, 두려움과 행동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지. 자신의 개성에 까르마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제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지금 몇 학년쯤 될까? 빛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건 너만 알 수 있지. 근데 하나는 확실해.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거. 학년이 높을수록 겸손해지는 게 정상이지. 반대로 우월감을 느낀다면 아직 그 단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야. 제이는 한숨을 내쉬며 들판을 바라보았다. 한쪽 눈두렁에서 아이들이 잠자리 채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결국 나는 내가 뿌린 대로 살고 있는 거네. 지금의 나는 과거가 만든 결과고, 빛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오늘의 너는 미래의 너를 만든다. 5년 전의 행동이 지금의 너라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5년 뒤에 너를 만드는 거지. 갑자기 바뀌는 사람은 없어. 성장엔 과정이 필요해. 고통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도 없고. 제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물었다. 그럼 저학년의 영어는 뭐야? 인생학교에서 새 학년으로 성급할 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고 볼 수 있어. 가장 저학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지. 자기 욕망, 감정, 본능에 휘둘리고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 그럼 대가가 쌓이고 짐이 무거워져서 삶이 힘들어지거든.
반대로 성숙해질수록 더 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변에 하게 되지. 자신을 사랑하듯이 주변을 사랑하지. 바람이 불어 평상 위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걸까? 빛은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봐. 그러면 답은 저절로 보일 거야. 씨앗을 보고 싶다면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싶다면 오늘의 너를 돌아보면 돼.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상에서 일어났다. 열기는 여전했지만 땀에 젖은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멋져요. 네, 작가님. 이 소장님이 쓰신 글에 제가 의견을 단 게, 네, 이렇게 달하네. 이렇게 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네, 경의를 표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겠다는 의중이 글에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글쓰기의 대부분은 마스터한 겁니다. 디테일하게 묘사하겠다라는 생각. 근데 좀 첨언을 하면, 네, 옥수수 관련 일화에서 이미지로 그려지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강렬하게 그려지는 이미지나 가장 재미있는 부분 또는 조금의 각색으로 재밌게 될 부분, 사건이 될 만한 곳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건을 넣어야 될지. 지금 쓰신 글에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실래요? 지금 옥수수 관련 일화를 쓰셨는데 이미지로 읽, 우리 저자께서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들어오는 글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요. 어, 옥수수 12줄 11cm 이런 거.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이미지가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시는 과정에 이 글을 쓰셨다는 얘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과정에서 제가 앞 디테일하게 묘사하려고 애썼죠. 그건 맞죠. 네. 네. 그게 보이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아, 디테일하게 묘사하시려고 애쓰시는구나. 네. 그건 제가 봐도 보여요. 되게 디테일하게 했다는 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다 초고를 쓰고 나면 이 여기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게 어떤 게 이 옥수수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뭐 11cm, 15cm 이런 게 그려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게 생각났어요. 이제 네? 이미지가 생각났습니다. 디테일한 것보다 이미지는 어, 사람들이 옥수수가 어떻게 전기 압력 밥솥에 잘 익었을까 다 몰려든 거예요. 궁금하다고. 음, 네, 네. 다 몰려 들어가지고 옥수수도 먹고 싶기도 하고. 네, 옥수수가 정말 여기에 잘 삶겨졌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다 몰려왔어요. 여기 부분이겠네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여기가 핵심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여기 이만큼 있는 이 파란색 진한 이만큼은, 어, 약간 뭐 필요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자께서 쓰실 때 네, 이미지가 그려진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글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앞에 네, 거는 이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쭉 이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결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디테일하게만 쓴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글 써보니까. 네, 그럼 뭐냐? 예, 사람들이 공감하는 디테일인데 이런 거는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11cm, 둘레가 15cm 이런 거는. 이런 게 쭉 네, 나오는 거는. 한 줄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파리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파리에 잠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네. 예,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디테일 애쓰신 게 보이기 때문에, 아, 글 쓰시는 거는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도 별로 없어요, 소장님께는. 디테일하는 거 애쓰시니까. 근데 디테일하고 애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디테일한다고 다 디테일하는 게, 디테일하면 되게 디테일해져 버리면 원래는 독자는 쫙 이미지로 그려줘야 돼. 지금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글이.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셨을 거란 게 보여요, 이렇게. 왜 이건 쭉쭉쭉쭉 해서 프리라이팅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공감이 쭉 되려면 이렇게 디테일하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약간의 사건도 필요하고, 사람도 좀 모여야 되고. 예를 들면 11cm, 15cm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 내용 전개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는 옥수수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그 모여들었던 여기에서 저도 이미지 떠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도 여기에서 좀 그려지더라고. 사람들 모여서 와, 잘 읽었네. 야, 뭐 뜸들이네. 뭐 이런 거. 네, 예. 다른 거는 다 별로라는 거죠. 안 네, 떠오르더라는 거죠. 디테일했는데도. 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한 번에 다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메타인지죠. 이거를 내 글이 아닌 것처럼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틀 뒤나 이렇게. 네. 이렇게 쓰고 나서 뭐 쓸 때 되게 고민하셨겠죠. 이게 뭐 프리라이팅으로 한 시간 만에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니까. 고민하시고 계속 두, 썼지만은 하루나 두 이틀 뒤에 시간 다시 만에.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뭐지? 라는 음, 거를 남이 쓴 글처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메타인지처럼. 내가 쓴 네, 글이지만 남이 쓴 글처럼 해서 난 이미지 떠오르는 것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여기. 네, 저도 여기만 떠올랐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글로 다시 조금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꽤 괜찮았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도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글을 이제 붙인다면 아까 떠올랐던 이미지하고 어머님이 했던 이 이미지로만 해서 글을 좀 쓰게 될 거예요. 네. 아까 감사, 거는, 네, 크게 막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앞에 이거 지금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런 걸 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내셔야만이 이미지 그려지는 지금 힘을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덜 되지만 이런 연습이 계속 되면 될수록 아마 소장님은 앞으로 더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배웠다고.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얘기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냥 소장님의 혼자의 그냥 약간의 그 훈련만 필요한 거예요. 왜 디테일하게 쓰려고 애쓰는 거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니까. 그래도 네. 사건, 이미지 이거를 갖고 작가님께 배운 그거를 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아니, 뭐, 한 번만에 다 될 수는 없고요. 지금도 네, 잘하고 계신 거고, 요렇게 네, 계속 쓰시다 보면, 네, 네, 제가 말씀했던 이런 댓글에 요런 느낌으로, 떠오르는 게 뭐지? 한 이틀 뒤에 다시 보시라고. 쓰고 네, 나서 한 시간 뒤에 보지 마시고,
이거 네. 초고 끝내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시다가 이틀 뒤에 남이 썼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아주 친한 어떤 분이 썼다고 하면서 소장님이 이거를 내가 읽으면서 어떤 게 떠오르지? 나는 이게 그 친구한테 나는 이게 이 부분은 좋았고 이 부분은 별로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본인이 썼지만은 이 부분은 내가 말해주고 싶다. 좋다. 근데 다른 부분은 나한테는 안 와닿는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글은 되게 주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에 여기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요. 네. 이게 참 웃기는 점이에요. 네.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모여들었다는 것도 저도 똑같이 모여든 것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 분들은 그거 네. 다른 게 11cm, 15cm가 더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잘 떠오르고. 그런 분들은 아마 수수 농사 짓는 독자는 아마 그게 더 잘 떠오를 거예요. 아, 11cm고 15cm구나 이런 거. 제가 자로 다 재봤어요, 글 쓸 때. 네. 네. 그래서 제가 책 쓰기에 시작할 때 타겟 독자를 어디다 두느냐가 정말 내 글을 공감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라는 그 중추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타겟 네. 독자는 내 글이 누가 가장 좋지? 이거에서 어떻게 보면 11cm, 15cm에 공감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네. 옥수수 농사하시는 분은 그게 더 공감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거에 또 공감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 어떤 이 글을 쓰실 때 그냥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가실 거예요. 내 이 글을 누가 썼으면 좋겠나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네. 정상인한테 읽혀야 된다 이 생각보다는 네. 내가 이 글 쓰는데, 아, 내 친구 누구한테 아니면 어떤 독자를 상정해서, 가정해서, 이 옥수수, 이 이야기는 어떤 누가, 내 친구 누구가 들으면 좀 좋아하겠다. 이런 거를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네. 쓸 때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태고할 때, 이틀 뒤에 뭔가 글을 고칠 때는. 그러면 네. 필요 없는 부분이 날아가죠. 네. 왜냐하면 그 타겟 독자는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들 수, 딸아이한테 한번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우리 딸은 이런 거는 싫어할 것 같은데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 그 생각의 힘이나 그 생각의 근육이 부쩍부쩍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과정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네. 대단하세요. 아니요. 그 지금 너무 잘 쓰고 계셔서 네,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계속 묘사하는 거 이걸 계속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글을 뭐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 김훈 선생의 여름 편지라는 글을 잠깐 봤어요. 이분이 이제 뭐 이거 제가 왜 썼냐면 이거 오늘 그 수업 이 독서 모임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분은 대가잖아요. 김훈이라는 네. 이런 분들은 글만 평생 어릴 때부터 글만 썼던 분들이에요. 그냥 글 대가죠. 네. 이분의 어떤 여름 편지라는 아주 짧은 에세이인데 이분 글을 네. 한번 제가 가져온 이유가 네. 한번 잠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여름 편지 김훈. 책을 읽다가 눈이 흐려져서 공원에 나갔더니 호수에 이분이 그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 사나 봐요. 호수에 네. 연꽃이 피었고 여름의 나무들은 힘차다. 아, 표현이 뭐 그냥 뭐 힘차죠. 작년 울던 매미들은 겨울에 죽고 새 매미가 우는데 나는 죽는 일은 흔적이 없었고, 나고 죽는 일은 흔적이 없었고, 소리는 작년과 같다. 젊은 부부의 어린애는 그늘에 누워서 젖병을 물고 있고, 병든 아내의 휠체어를 밀고 온 노인은 아내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물을 먹여주고, 입가를 닦아주었다. 호수의 물고기들 중에서 어떤 놈은 내가 물가로 다가가면 나에게로 와서 꼬리치는데, 저 사람 또 왔구나 하면서 나를 알아보고 오는 그놈이라고 나는 믿는다. 연꽃의 흰 꽃잎에는 새벽빛 같은 푸른 기운이 서려 있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다. 연꽃은 반쯤 벌어진 봉우리의 안쪽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거기는 너무 순수하고 은밀해서 시선을 들어대기가
민망했다. 연꽃의 향기는 멀고 은은해서 사람을 찌르지 않고 연꽃의 자태는 아름답지만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넓은 호수에서 연꽃은 등불처럼 피어 있었다. 모든 생명은 본래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가득 차며 스스로의 빛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어서 여름 호수에 연꽃이 피는 사태는 언어로서 범접할 수 없었다. 일산 호수공원의 꽃들은 언어 너머에서 피어나고 여름 나무들은 이제 막 태어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빛났다. 나무들은 땅에 박혀 있어도 땅에 속박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 속에도 저러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연꽃을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이 자명했고 이미 증명되었다. 내 옆에 노부부는 나무 그림자가 길어지고 빛이 엷어질 때까지 말없이 연꽃을 들여다보았다. 늙은 부부는 연꽃을 통역사로 삼아 말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고 달랑 나누고 나는 책을 자꾸 읽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책보다 사물과 사람과 주변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별 수 없이 또 책을 읽게 된다. 이틀째 장자를 읽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여름에 읽을 책을 골라보라고 해서 주저없이 장자로 정했다. 책을 읽는데 무슨 여름, 겨울이 있으랴마는 장자는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읽어도 좋고 눈에 파묻혀 세상이 지워지는 겨울밤에 읽어도 좋다. 장자는 순결한 삶, 자유로운 정신, 억압 없는 세상의 모습을 역동적 드라마로 제시한다. 노자는 사상의 원형이며 뼈대일 터인데 여기에 판타지를 넣고 스토리를 엮어서 인간세에 적용하면 장자가 된다. 장자는 뛰어난 스토리텔러다. 장자는 인간의 수많은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질문의 근저를 부숴버림으로써 인간세의 끝없는 시비를 끝낸다. 질문이란 대체로 성립하기 어렵다. 인간은 짧은 줄에 목이 메어서 이념, 제도, 욕망, 언어, 가치, 인습 같은 강고한 말뚝에 묶여 있다. 짧은 줄로 바싹 묶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편안해하고 줄이 끊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장자가 마음의 도끼질로 이 목줄을 끊어주는데 줄이 끊어지면서 드러나는 세계의 질감은 가볍고 서늘하다. 공원에서 연꽃과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장자를 생각했다. 연꽃이 장자고 물고기가 책이었다. 아름다운 것은 본래 스스로 그러하다. 거꾸로서도 마찬가지다. 내년 여름에는 또 새 매미가 울겠지. 이게 A4 한 장이더라고요. 제가 이 분의 글을 필사해서 여기도 옮기고 A4에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A4 한 장이에요. 10포인트로. 그런데 대단하게, 예, 대단하셔요. 예, 뭐 김훈이라는 이런 분은 우리나라 원탑이잖아요. 세계에 네, 나가도 이분은 원탑일 거예요. 글쓰기에는 뭐 원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에세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까지는 제가 계속 읽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네. 그게 보시나요? 제가 혹시 읽을 때? 소장님이 느끼셨나요? 혹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어,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책을 왜 읽을까? 여기 말고 네, 이까지 읽을 때 네.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 혹시 느끼셨냐고요? 이미지요? 네, 그, 노부부가 네, 연꽃을 통역사로 서로 네, 말은 하지 않고 그 부분가,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김훈이라는 이 작가도 이미지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젊은 부부의 어린애는 그늘에 누워서 젖병을 물고 있고 병든 아내의 휠체어를 밀고 온 노인은 아내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물을 먹여주고 입가를 닦아주었다. 이미지죠. 네, 그려지죠. 네, 네. 뭐 여기도 물고기들이
내가 왔는데 어제 왔던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것도 그려지죠. 뭐 하니까 물고기들이 오는 거. 네, 네, 예. 이런 거에서 좀 이미지가 안 떠오를 수 있지만, 뭐, 결국은 이까지, 여기도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이런 분이 아니라, 워탑인, 이런 글쓰기, 뭐, 기문하면 다 우리나라 모르는 글은 다 알잖아요. 이런 네, 분들도 결국은 이미지를 그려내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지 안 그려집니다.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 원래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뭔 얘기냐? 결국은 초반에 이미지를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독자들 머릿속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도. 네, 휠체어 어린애 젖병 물고 있는 모습,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글 읽으면서. 네, 네, 김훈이라는 원탑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쓰고 똑같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나 제가 말했던 거. 작가님, 아니, 소장님이 글 쓰실 때 이미지 떠오르는 게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 이미지를 끌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원탑 애들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된다는. 네. 쓰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분들 김훈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이분들도 결국 이미지를 갖고 오는구나. 독자의 머릿속을 갖고 놀려고 이 휠체어 탄 노인 부부들 그리고 젖병 물고 있는 어린 아이들 이런 얘기를 호수공원 내서 쭉 이까지 여기에 이까지만 보면 여기에서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만 있는 거죠. 네, 나중에 이 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있을 거. 이까지만 네, 보면 통역사로 말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까지 나온다는 거. 이까지만 나와. 근데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서 책을 자꾸만 보면 어떡하냐. 노자가 어떻고 장자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거,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장자를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뭔가 주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아까 그 옥수수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이런 친구들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탑 애들도. 네, 우리 똑같이 따라 해야죠.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다음 주는, 네, 어디까지 하냐면, 225페이지까지 하시죠.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